차가운 겨울 바람이 대학 교정의 빈터를 쓸쓸하게 훑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똘비와 갑돌이는 텅 빈 지갑을 보며 이번 겨울 방학 여행도 물 건너갔음을 직감했습니다. 지난 학기 내내 술과 유흥으로 아르바이트비를 모두 탕진한 것이 뼈저리게 후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과방 컴퓨터 앞에 앉아 미친 듯이 구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똘비의 눈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파격적인 조건의 공고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단기 한 달 근무, 급여 1,500만 원 보장이라는 문구는 마치 악마의 유혹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저 시급이 6,000원도 안 되던 시절에 이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거액은 의심보다 탐욕을 먼저 자극했고 두 사람은 홀린 듯 공고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자신을 어느 유명한 무당의 조수라고 소개하며 면접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면접 장소인 서울 변두리의 낡은 점집에는 기괴한 향취와 오방색 깃발들이 가득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신당 앞에 앉아있는 무당의 날카로운 눈빛이 두 사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무당은 자신이 지방에 새로 마련한 별장의 음기가 너무 강해 기운이 센 젊은 남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는 아주 간단해서 그저 한 달 동안 그 별장에서 먹고 놀며 머무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절대 어겨서는 안 될 단 한 가지 금기가 있다고 무당은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별장을 둘러싼 낮은 울타리 밖으로 한 달 동안 절대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1,500만 원이라는 거액 앞에서 그 정도 제약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당은 계약을 확정하기 위해 두 사람의 상세한 개인정보와 가족 관계까지 꼼꼼히 적어내게 했습니다. 똘비는 문득 무당이 왜 가족 유무를 그토록 집요하게 묻는지 의아했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드디어 계약이 성사되었고 두 사람은 거액을 벌어올 생각에 들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배 타러 간다는 농담을 던지며 한 달 뒤에 화려한 귀환을 약속했습니다. 약속된 날, 무당은 직접 검은색 승합차를 끌고 나타나 두 사람을 태웠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려 점점 더 인적이 드문 시골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질수록 똘비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몇 시간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파도 소리만 들리는 외딴 해안가 마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기이한 형태의 전통 가옥 두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무당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두 사람에게 짐을 내리고 왼쪽 건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어기는 즉시 위약금은 2배다. 별장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똘비는 오른쪽 건물 앞에 서 있는 낯선 여성 2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들도 자신들과 같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사실에 두 남자의 긴장감은 설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완전 꿀알바 아냐? 돈도 벌고 헌팅도 하고. 갑돌이가 신나서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무당은 창고에 가득 쌓인 식량과 생필품을 확인시켜준 뒤 차를 돌려 서둘러 떠나버렸습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쾌적한 방 안에서 컴퓨터 게임을 즐기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냉장고에는 소고기와 술이 가득했고 인터넷 속도도 빨라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만 있으면 1,500만 원이라니 정말 꿈만 같다. 하지만 깊은 밤 똘비는 꿈결에 울타리 밖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환청을 들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거친 파도 소리만이 기분 나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당을 산책하던 똘비는 울타리 곳곳에 박힌 정체불명의 부적들을 발견했습니다. 부적은 마치 무언가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안의 것을 가두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울타리 너머에서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공포와 안쓰러움이 뒤섞인 기이한 빛을 띠고 있었고 똘비의 가슴은 불길한 예감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똘비는 노인의 경고를 뒤로 한 채 무당의 낡은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트럭은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려 안개 속에 가려진 거대한 목조 별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별장은 마치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기이할 정도로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무당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별장을 둘러싼 낮은 나무 울타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한 달 동안 이 울타리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기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위약금은 물론이고 목숨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별장 안에는 두 채의 건물이 있었고 그중 왼쪽 건물이 똘비와 갑돌이가 머물 곳이었습니다. 무당은 오른쪽 건물에 이미 다른 여성 2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에 절대 대답하지 말라는 기괴한 규칙을 하나 더 제시했습니다. 똘비는 이 모든 것이 무속신앙에 기반한 미신이라 치부하며 억지로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갑돌이는 냉장고를 가득 채운 식량과 최신 게임기들을 보며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한 달만 버티면 손에 쥘 1,500만 원이라는 거금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무당의 경고를 잊고 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정 무렵 마당에서 무언가 질척이며 끌려가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똘비는 본능적으로 창문을 통해 마당을 내다보았지만 그곳엔 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당 한복판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깃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똘비는 무당이 말한 다른 건물의 여성들이 궁금해져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건너편 집 문이 열리며 화려한 차림의 젊은 여성 2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도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눈가에는 숨길 수 없는 깊은 다크서클과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넷은 금세 어울리게 되었고 별장 생활은 예상외로 평화로운 휴양처럼 흘러갔습니다. 무당은 주기적으로 들러 식료품을 울타리 너머로 던져주듯 전달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줄 때마다 옷 안의 부적을 절대 몸에서 떼지 말라고 반복해서 속삭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별장 안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묘한 악취가 조금씩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 썩어가는 단내와 피 비린내가 뒤섞인 듯한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갑돌이는 환풍기 문제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똘비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똘비는 복도 끝 거울 속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형체를 목격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한기만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옆집 여성들도 매일 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설친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들은 정체 모를 남자가 꿈속에 나타나 자신들을 계속해서 어디론가 끌고 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똘비는 이 모든 기이한 현상들이 무당이 말한 음기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네 사람의 몸은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이성은 마비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무당이 가져다준 물과 음식만을 먹으며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당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노인이 울타리 근처를 지나가다 똘비를 향해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노인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똘비에게 당장 그곳에서 도망쳐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똘비가 울타리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어디선가 무당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당은 어느새 별장 마당 한가운데 서서 똘비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무당을 보자마자 겁에 질려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무당은 똘비에게 다가와 바깥 사람들은 모두 귀신이 변한 것이니 절대 믿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밤 똘비는 환각 속에서 수많은 손들이 울타리를 넘어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당 구석에서 갑돌이가 멍한 표정으로 흙을 파헤치며 무언가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갑돌이가 고개를 돌려 똘비를 보았을 때 그의 눈은 이미 생기를 잃은 검은 구멍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똘비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별장 깊은 곳에서 정체불명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기괴한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똘비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소리가 들려온 복도 끝을 응시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들려온 것은 옆방에서 자고 있던 갑돌이의 거친 코 고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똘비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 생각하며 억지로 감은 눈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 별장은 어젯밤의 공포가 무색할 만큼 평화로운 풍경을 드러냈습니다. 무당 아주머니는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 식사를 내어주며 자상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기름진 고기 반찬과 정갈한 산나물들은 20대 청년들의 허기를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갑돌이는 입안 가득 음식을 밀어 넣으며 이곳이 천국이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똘비는 소화도 시킬 겸 별장의 뒤편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본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낡은 별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별채의 창문들은 모두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별채의 문이 살짝 열리더니 한 젊은 여성이 멍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고 피부는 병색이 완연한 듯 창백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똘비가 인사를 건네려던 찰나 여동생으로 보이는 또 다른 여성이 그녀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무당 아주머니가 언제 왔는지 똘비의 등 뒤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몸이 아파 요양 중인 조카들이니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요양 중이라기엔 그녀들의 차림새는 지나치게 얇았고 눈빛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똘비는 무당의 눈을 피하며 서둘러 본체로 돌아왔지만 의구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어디선가 쿰쿰하고 역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 썩어가는 듯한 악취였으며 환기를 시켜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갑돌이는 시골이라 거름 냄새가 나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오후가 되자 별장 주변으로 안개가 낮게 깔리며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회색빛으로 변했고 숲에서는 정체불명의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똘비는 거실 구석에 놓인 수많은 도자기와 불상들이 묘하게 자신을 노려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당 아주머니는 거실 중앙에서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자욱한 향 연기가 방 안을 가득 메우자 똘비의 머릿속은 안개가 낀 듯 몽롱해졌습니다. 그는 분명 깨어 있었지만 몸이 솜사탕처럼 가벼워지는 기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서 있는 아주머니의 그림자가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져 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똘비는 환각이라 부정하며 눈을 비볐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기괴한 형상으로 춤을 췄습니다. 그때 별채 방향에서 찢어지는 듯한 여성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짧게 들려왔습니다. 똘비는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지만 무당 아주머니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돌이를 깨우려 했으나 그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아무리 흔들어도 시큰둥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듯한 고립감이 똘비를 덮쳤고 별장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한 똘비는 아주머니의 눈을 피해 다시 별채로 향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별채는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기괴하게 입을 벌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낮에 맡았던 그 역한 악취가 진동하여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별채의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내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낮에 본 여성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들의 팔에는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방 한 구석에 쌓여있는 정체불명의 비닐봉지들에서 핏물이 배어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똘비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등 뒤에서 묵직한 손길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똘비는 어깨를 짓누르는 묵직한 손길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텅 빈 복도만이 싸늘한 공기를 머금은 채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별장 안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괴한 현상들이 분물 터지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을 괴롭힌 것은 어디선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지독한 악취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아니라 동물의 사체가 썩어 문드러지는 듯한 비린내였습니다. 똘비와 갑돌이는 냄새의 근원을 찾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정체불명의 소리들이 잠을 청하는 그들의 귓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천장 위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무를 긁으며 빠르게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때로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기괴한 음성이 창밖에서 그들의 이름을 속삭이듯 불렀습니다. 똘비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옆에 서 있는 낯선 형상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눈을 깜빡이는 찰나 그 형상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갑돌이 역시 비슷한 환각에 시달리며 눈 밑이 해진 채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외부와의 단절은 그들을 더욱 고립된 공포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려 전화를 걸었을 때 상인들의 반응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냉담했습니다. 주소를 말하자마자 배달원은 그곳이 배달 금지 구역이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별장 앞을 지나갈 때마다 멀찍이 떨어져서 기분 나쁜 눈초리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옆집에 머물던 여성들의 상태는 똘비네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녀들은 매일 밤 남자 귀신에게 시달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며 울먹였습니다. 똘비는 이 모든 것이 무당이 말한 강한 음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악취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마당에 앉아 있으면 어디선가 나타난 수많은 파리떼가 똘비의 주변을 까맣게 에워쌌습니다. 똘비는 자신의 몸에서도 썩은 냄새가 배어든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몸을 씻어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4명의 남녀는 거실에 모여 앉아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문 밖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를 낼 때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똘비는 당장이라도 울타리를 넘고 싶었지만 거액의 위약금이라는 족쇄가 그를 붙들었습니다. 무당은 주기적으로 나타나 식량을 가져다주며 그들의 공포를 교묘하게 부추겼습니다. 무당은 남녀가 섞여 지내는 것을 보면 불같이 화를 내며 절대로 집을 섞어 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똘비는 무당의 눈빛에서 인간적인 온기가 아닌 먹잇감을 바라보는 듯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똘비는 마당 한 구석에서 무언가 땅을 파헤치는 기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형체가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똘비는 그것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리가 났던 자리에 가보았으나 땅을 판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환각인지 모든 감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갑돌이는 허공에 대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며 점점 미쳐가는 듯 보였습니다. 별장을 감싼 악취는 이제 죽음의 냄새로 변해 그들의 정신을 완전히 좀 먹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평소 보지 못한 검은 차들이 한 대씩 나타나 정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의 사람들은 내리지 않은 채 가만히 별장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똘비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귀신 소동이 아님을 직감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며 도망칠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에서 갑돌이의 처절한 비명과 함께 무언가 무거운 것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돌이의 비명과 함께 거실에 울려 퍼진 둔탁한 소리는 적막했던 별장의 공기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똘비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거실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쓰러진 가구들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들렸던 갑돌이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기괴한 정적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별장에서의 생활이 한 달을 넘기면서부터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풍겨오는 원인 모를 썩은 악취는 환기를 시켜도 가시지 않고 코끝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쓰레기 냄새가 아니라 마치 동물의 사체가 부패하는 듯한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밤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는 똘비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습니다. 가끔은 거울 속 자신의 뒤로 정체모를 검은 형체가 스쳐 지나가는 환영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의 여성들도 상태가 나쁘기는 마찬가지였으며 그녀들은 밤마다 누군가에게 시달리는 듯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밤마다 남자 귀신이 찾아와 자신들을 괴롭힌다며 울먹이는 소리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약금 공포는 그들이 이 지옥 같은 별장을 떠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똘비가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왔을 때 울타리 너머로 한 노부부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몹시 다급한 표정으로 똘비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당장 거기서 나오지 못해. 여기서 다 죽으려고 작정했어? 똘비는 무당이 했던 경고를 떠올리며 저 노인들이 자신들을 깨어내려는 귀신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무당은 분명히 울타리 밖에서 누가 부르든 절대 대꾸하지 말고 무시하라고 신신당부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고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제정신이야? 저게 사람의 얼굴로 보여? 당장 도망쳐야 해. 똘비는 자신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빈 마당뿐이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포기한 듯 할머니를 끌고 가며 이미 늦었어. 저놈들은 이미 홀렸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노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별장은 다시 숨이 막힐 듯한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똘비는 자신이 보는 현실이 진짜인지 아니면 노인들이 말한 것이 진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별장 안의 악취는 평소보다 수십 배는 더 강력하게 진동하며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잠결에 눈을 뜬 똘비는 천장에 매달린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기괴한 형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관절이 꺾인 채 거꾸로 매달린 여자의 형상이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검은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몸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에 눌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귓가에 대고 너도 곧 우리처럼 될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똘비는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하며 지옥 같은 밤을 견뎌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했습니다. 갑돌이 역시 거실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으며 그의 눈에는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2달의 마지막 날이 밝았고 이제 몇 시간만 더 버티면 이곳을 나갈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무당은 마지막 날 밤 12시가 되면 사람들이 데리러 올 것이니 짐을 싸고 기다리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똘비의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을 노인들의 경고와 밤마다 본 환영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옆집 여자애들도 짐을 챙겨 마당으로 나왔고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습니다. 밤 11시 50분 별장 정문 앞에 정체 모를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었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부정한 기운을 털어내러 가야 하니 어서 차에 타십시오. 똘비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갑돌이와 여자애들은 마치 홀린 듯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똘비는 멀리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오는 마을 할아버지의 다급한 외침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이 똘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차 안으로 밀어넣었고 문이 닫히는 순간 차는 맹렬한 속도로 항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닫힌 차문 너머로 별장의 풍경이 순식간에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똘비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옆자리에 앉은 사내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도와주러 오신 거 맞죠? 라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운전석의 사내는 거울을 통해 똘비를 훑어보더니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별장에서 나던 그 기괴한 향내와 비슷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무거워지며 시야가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내 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내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팔뚝에 느껴지는 서늘한 감촉과 함께 의식이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차가 멈추는 진동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칠흑 같은 바다와 거대한 철제 구조물들이었습니다. 낡은 화물선 한 척이 괴물처럼 입을 벌린 채 정박해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축 늘어진 똘비를 양쪽에서 붙들어 배 위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녹슨 철판의 차가운 감촉이 발끝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배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비릿한 생선 냄새와 역한 약품 냄새가 뒤섞여 덮쳐왔습니다. 똘비는 어두운 선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수많은 그림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똘비는 그들 사이에서 별장에서 보았던 여성들의 얼굴을 찾아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웃던 그녀들은 이제 누더기를 걸친 유령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원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납치였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배의 엔진 소리가 거대하게 울리며 바닥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똘비를 구석진 방으로 밀어넣고 철문을 쾅 소리 나게 닫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절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누군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달라는 아주 작은 목소리가 똘비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함께 알바를 왔던 친구 갑돌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갑돌아 거기 있니라고 벽을 치며 소리쳤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문이 열리고 아까 그 사내들이 식판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식판 위에는 정체불명의 가루가 섞인 죽 같은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먹어라 그래야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라고 사내가 윽박질렀습니다. 상품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똘비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똘비는 먹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사내들은 억지로 그의 입을 벌렸습니다. 강제로 목구멍을 넘어간 음식은 곧바로 몽롱한 환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천장에 맺힌 물방울이 마치 별장의 무당이 비웃는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똘비는 눈을 감으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그깟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이런 지옥으로 걸어 들어온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배의 어딘가에서 짐승 같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똘비는 쇠창살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약 기운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묵직한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똘비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 기괴한 부두를 빠져나왔습니다. 며칠간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며 해독 치료를 받은 뒤에야 그의 시야가 겨우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함께 고립되었던 친구 갑돌이와 옆집 여자들의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휴대폰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똘비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몸도 가누지 못한 채 다시 그 무당 별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무당의 깃발도 사람의 온기도 모두 사라진 폐허에 불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별장에 대해 물을 때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외지인들이 무단 침입해 소란을 피운 것일 뿐이라며 사건을 축소하기 바빴습니다. 똘비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가 불법 약물을 복용한 가해자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혈액에서는 장기간 투여된 것으로 보이는 강력한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이 피해자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음식에 몰래 섞었던 악마의 약물이었습니다. 무당이 말했던 귀신과 음기는 약물로 인한 환각을 유도하기 위한 잔인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똘비는 결국 약물 투약 혐의로 짧은 실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출소 후 그에게 도착한 것은 정체불명의 번호로 온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거기엔 그의 부모님 성함과 주소, 그리고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서늘한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직은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계좌에는 그가 받아야 했던 알바비의 일부인 1,000만 원이 입금자명 언노운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침묵의 대가이자 사라진 친구들의 몸값이었습니다. 갑돌이와 두 여성은 그날 밤 배를 탄 이후 한국의 그 어떤 기록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똘비는 유명한 무당 똘순이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똘순이는 그에게 붙어있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뇌에 깊게 박힌 약물의 잔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무당집 마당에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영혼이 너의 생존을 기뻐하고 있다는 말만 덧붙였습니다. 똘비는 결국 가족들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게 외국으로 도피하듯 이민을 떠났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뉴스에서 그 별장 마당 밑에서 여러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당은 실제로는 인신매매 조직의 거점직이었으며 재물이라는 핑계로 사람들을 가두고 착취해왔던 것입니다. 똘비는 자신이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는 부모님이 계신 돌아갈 곳이 명확한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조직은 연고가 없는 이들은 가차없이 배에 실어 보냈지만 연고가 있는 그는 입막음으로 끝냈던 것입니다. 지금도 똘비는 밤마다 환각 증세에 시달리며 문 밖의 발소리에 몸을 떱니다. 약물로 파괴된 신경계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갑돌이의 부모님은 여전히 아들이 여행을 떠난 줄로만 알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수익 알바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는 이처럼 평생을 파괴하는 덫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비상식적인 대가에는 반드시 그만한 비극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똘비는 이제서야 마을 노인들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자신들을 쫓아내려 했는지 이해합니다. 그들은 귀신보다 무서운 인간들의 악마 같은 비즈니스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사건의 주동자들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똘비가 매달 받은 1,000만 원은 결국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침묵의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끔 꿈속에서 별장 마당에 서 있는 갑돌이의 뒷모습을 보곤 합니다. 갑돌이는 돌아보지 않은 채 그저 끝없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뿐입니다. 이제 똘비는 그 누구에게도 알바를 추천하지 않으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탐욕이 부른 지옥에서의 한 달은 끝났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그 별장 울타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